지난 영상으로 마치려 했는데 논점이 흐려지는 현상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댓글에 공공보행로는 지하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던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안의 도면에서 일부 공개가 됐었죠. 지하로 통과하는 이미지 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구역 구현대는 신통한대로라면 다른 구역과는 상대가 안 되는 통행량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하로 가게 될 것이라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하로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이건 매우 지엽적인 문제죠. 지난 영상들의 논점을 정리해보면 행정기본법과 국토부의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인허가를 조건으로 어떠한 조건의 부과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조건 부과입니다. 가령 용적률을 30% 늘리기 위한 조건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인 15%는 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분양수익을 올리거나 자기 평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도 싫으면 안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용적률 30% 인센티브를 포기하면 안 넣어도 인허가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쉬웠다면 압구정도 진작에 재건축이 됐을 겁니다. 여기 이 인센티브 개정안이라는 게 있는데 7가지 항목에 걸쳐 항목마다 5%에서 10%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총합은 20% 이내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껄끄러운 공공보행로나 열린단지와 공개공지 이런 거 빼고 돌봄시설이나 방제안전, 지역기반시설 정비, 지역특화로 20%를 채울 수도 있는데 이걸 과연 서울시에서 받아주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래 4가지는 위 3가지를 위한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 공모전의 도면들을 보면 다들 조합원 구역에 대해 환상적인 뷰와 시설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비조합원 구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층고 제한이 해제되고 동간간격이 벌어지면서 조망이 나오는 세대도 부쩍 늘었죠. 그만큼 단지 내 녹지나 커뮤니티 공간도 풍성해졌고요. 그런데 이 소위 비조합원 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가 용적률 문제입니다. 압구정의 기부 체납은 10%라는데 이것이 토지 체납이 얼마이고 현물 체납이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둘째치고 이 비조합원 구역 때문에 조합원들의 용적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구현대를 보면 원래 이만한 면적에서 앞쪽 존주거를 제하면 면적이 이만큼 줄어드는 건데요. 용적률이라는 게 면적 대비해서 산출되는 것인데 기준이 되는 땅의 크기가 줄어드니 용적률이 올라도 실제 조합원들이 갖는 용적률이 줄어들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계산은 도면이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위해서 감으로 잡는 거라는 걸 감안해 주세요.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요. 구현대 땅이 약 10만 9천 평이고 현재 용적률이 244%라 가정하면 현재 연면적은 26만 5,960평인데요. 이쪽 존주호로 땅이 약 15%가 줄어든다면 땅의 크기가 92,650평이 됩니다. 여기에 같은 244% 용적률을 적용하면 22만 6,066평이 되니까 39,894평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것이 용적률 증가 없을 때 조합원이 갖게 되는 용적률입니다. 조합원 용적률을 300%를 풀로 잡아도 27만 7,950평으로 현재 면적보다는 11,990평 늘어나는 데 그치는데 300%라는 용적률은 임대세대를 넣었을 때 풀 용적률이니까 그 중에 15%는 제외해야 합니다. 285%를 적용하면 26만 4,052평이죠. 네, 현재 면적보다 줄어드네요. 증가한 용적률보다 줄어든 땅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겁니다. 평균 용적률이 322.6%라 하지만 이것은 이쪽 존주거의 용적률이 400% 이상으로 올라서 그걸 평균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돈 잔뜩 들여서 한강다리 짓고 덕혜공원 만들고 별짓 다 했는데 조합원들은 면적이 줄어요. 위 설명에서 보듯이 절대적인 용적률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분모를 줄여버리면 용적률이 어지간히 올라야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죠. 기본 베이스가 같다는 전제가 있어야 용적률의 의미가 생기는 건데 이런 전제가 깨진 겁니다. 게다가 285%라는 용적률도 그 외 다른 인센티브를 모두 받아야 가능한 것인데 여기 공공보행로와 열린단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도 항목이 있지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서울시에서 된다면 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걸 빼고 이걸 하겠다는 게 실제로 선택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이번 나온 신통안은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고 보는데요. 공공보행로, 공개공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용적률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무너졌는지를 살펴보면요. 이쪽 조합원 구역은 면적이 줄어들고 세대수는 그대로예요. 나머지 이 준주거에 들어서는 지역이 조합원들의 용적률을 빼앗아가는 건데요. 5,800세대에서 3,946세대를 빼면 1,854세대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말이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조합원의 용적률이 줄어드는 현상은 이 준주거의 면적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조합원들이 최소한 금전적인 이득이라도 봐야 하잖아요. 늘어나는 1,800세대 중 임대 빼고 약 1,200세대를 일반 분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대로 하면 여기 평당 분양가가 무조건 1억 원 넘을 거예요. 모두 24평형이라 가정을 해도 2조 8,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 1억 분양가 허용 안 하겠죠? 분양가 상한제로 평당 7천만원 잡으면 2조 160억 됩니다. 여기서 다시 제초안으로 50%쯤 날아가죠. 약 1조 원 정도 보탬이 될까요? 압구정이 현재 집값이 무조건 평당 1억인데 재건축 후 평당 1.5억만 잡아도 구현대 전체 가치는 30조가 넘습니다. 조합원 구역만요. 약 3% 정도의 이득을 보려고 땅을 15% 내준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 3%도 이득이 아니잖아요. 토지기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세대수를 47% 늘리는 대가인데 이건 계산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대수 47% 증가하고 임대세대 잔뜩 넣고 저 꼴랑 1조 원 이득 버는 것도 아마 덕계공원하고 보행교 놓는데 대부분 쓰일 거고요. 보이는 대로라면 구현대는 얻는 것 없이 막대한 부담만 지는 꼴이죠.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은 막대한 금액이 나올 거고요. 어느 회사를 두둔할 생각은 없는데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도 이 조합원 지역인 3종 주거지에 대한 현재 용적률 기준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0%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지 추측할 뿐이고요. 그런데 3종 주거지의 법적인 용적률 상한은 최대 300%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딜레마가 이번 건축사 선정 사태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서울시의 과욕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세대수는 잔뜩 늘려놓았는데 현실적인 계산은 미비했던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서울시가 급발진하면서 준비 덜 된 신통안이 확정되고 공모전들이 진행되면서 터질 문제가 터졌다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용적률 문제는 단지 3구역뿐 아니고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조합원들이 가용할 면적이 줄어들고 용적률 몇십 퍼센트 늘려야 현재 면적 아니면 현재보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 악조건 속에서 공공보행로나 열린단지와 공공용지 등 수용할 것은 다 하고 받는 것은 없는 신통이 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독소조항을 풀어서 조망은 좋아졌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35층 제한은 거의 서울시에만 있던 독소조항이거든요. 그거 풀었다고 생색낼 일은 아니라 봅니다. 그거 풀고 호되게 부담을 지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계산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합원 구역 용적률을 높여서 조합원들이 면적을 몇 평이라도 늘리게 된다 하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은 기획이라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2016년 박원순 시장 시절에 교통평가를 한 것인데 대부분의 트래픽이 동호대교 사거리에서 성수대교 인근 한양아파트 쪽에서 정체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체 현상이 구현대 인근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어요. 2025년에 재건축이 되었을 때를 가정한 조사인데 13만 3천에서 16만 6천으로 교통량이 24%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때 예측은 현재보다 세대수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 시절의 세대수 증가는
20%를 밑돌았습니다. 이번 신통은 기본 40% 증가잖아요. 압구정의 이상적인 재건축은 세대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트래픽 증가가 가져온 악영향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극히 저하시킬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는 교통대책을 위해서 어쩌면 압구정 주민들이 세대수를 증가시켜 사업성을 높이겠다 하더라도 오히려 말려야 하는 입장이 맞을 겁니다. 1:1 재건축을 하겠다는 말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거야 주민들 부담이 높아지니 오히려 주민들이 마다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죠. 주민들은 하겠다 하고 서울시는 안 된다 하는 거니까요. 도대체 이해 못할 것이 대한민국 서울시입니다. 요점 정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적률은 조합원 면적이 대폭 줄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점이다. 땅을 따로 떼어서 세대수를 대폭 증가시키면서 생기는 문제점이죠. 이 방안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돈만 들이고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공공보행로나 공공용지의 조성 역시 그것이 전제 조건이라면 위법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항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인센티브를 포기함으로써 인허가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세 번째, 세대수 증가를 재건축 인허가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또한 위법적입니다. 법률에 사업과 관련 없는 부과 조건의 부과는 위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 10%에 달하는 기부찬합 역시 국토부에 기부찬합 규정이 없던 것을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발표했는데 압구정의 입장에선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서울시의 어디에나 적용되는 10%라는 기준 자체가 경제 논리를 무시한 것이죠. 장소에 따라 땅값으로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시설을 건축하는 데 쓰이는 비용은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그 차액만큼 사유재산을 강탈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국토부가 이 기준을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화하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강 보행교나 덮개공원을 위시한 신통기획의 뼈대가 밑바탕부터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령과 국토부의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지금의 신통기획은 엉망진창입니다. 기획 자체가 위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고 시간에 쫓기던 내밀은 기획안과 지구단위 계획은 결점투성이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획을 실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오롯이 조합과 업체 탓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든 압구정의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조합원들도 최소한의 상황 파악을 하고 기다리든 실행을 하든 해야겠죠.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논의의 공전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신통 사태는 압구정의 재건축에 세대수를 대폭 늘리고 싶었던 서울시의 과욕에 더해 정치적 성과까지 챙기려다 생긴 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는 오세훈 시장,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순항이라고 평가했다는데요. 깝깝하네요. 조합원들은 잠시 눈앞에 보이는 신기루 같은 한강 조망과 새로운 설계에 눈이 멀었던 것이고요. 잠시 꿈에 부풀었죠. 그 대가로 내줘야 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주거환경 악화가 도살인 망작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통이 아니라 망통이었던 거죠. 아직 확정 고시되지 않은 지구단위 계획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다시 한번 파란일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쉽사리 확정 고시를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